천하의 영의정 대감도 전국에서 불러 모은 명의들도 산의 진미를 차려 드린 요리사들도 모두 두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냄새 맡은 적도 없는 산골의 소박한 된장 한 뚝배기 앞에서 대감께서는 드디어 눈물을 흘리며 숟가락을 드셨습니다. 그 기적을 만들어낸 건 글 한자 배운 적 없는 12살 산골 꼬마 보리였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마음속 어딘가 따뜻해지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소유래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어무의 숨이 넘어가기 전에 딱 한 번만 더 만나고 싶었는디. 조선 영조 임금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강원도 깊디 깊은 산골, 사람이 살기나 하는가 싶을 만큼 첩첩이 산이 겹쳐 있는 외진 마을에 12살 사내 아이 하나가 살았습니다. 이름이 보리였습니다. 쌀 한 톨 나지 않는 산골에서 태어났으니 아버지가 그냥 보리라고 불렀다지요. 보리는 억세고 추운 땅에서도 싹을 틔우니 그것처럼 잘 커라는 바람을 담아서요. 하지만 아버지는 보리가 5살 되던 해 겨울 나무를 하러 산에 올랐다가 눈사태에 묻혀 영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딱딱딱딱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그날 저녁 내내 바람이 울었고 어머니 은수는 아이를 꼭 안고 밤새 흐느꼈습니다. 그 뒤로 보리네 삶은 더 팍팍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삭바느질로 살림을 이어가셨는데 보리가 10살이 되던 해부터 손이 떨리는 병이 왔습니다. 처음엔 실만 못 꿰는 줄 알았는데 이내 밥상을 차리기도 힘들어지셨지요. 동네 노인들은 중풍의 초기 증상이라 했습니다. 보리는 새벽에 일어나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장에 팔고 낮에는 밭고랑을 기며 나무를 캐고 밤이 되면 어머니 곁에서 손발을 주물렀습니다. 그 작은 몸뚱아리로 말이죠.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보리의 손을 꼭 가냘으셨습니다. 가느다란 손이 차갑게 떨렸습니다. 보리야, 어미 이제 숟가락도 못 들겠구나. 밥맛도 하나도 없고 뭘 먹어도 모래 씹는 것 같다. 이러다 어미가 먼저 가면 어쩌려고. 보리는 눈물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러나 얼굴에는 오히려 씩씩한 표정을 지었지요. 어무이, 걱정하지 마. 내가 한양에 가서 좋은 야기를 모셔올 거야. 대감댁에 좋은 약이 있다고 마을 어른들이 그랬어. 내가 반드시 어무이 밥맛 돌아오게 해드릴게. 다음 날 새벽 별도 채 뜨기 전에 보리는 집신 2 켤레와 주먹밥 3개 그리고 어머니가 싸준 작은 보자기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어머니가 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그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보리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울면 안 돼. 어무이가 더 걱정하신다. 라고 속으로 되뇌며 고갯마루를 넘었습니다. 한양까지 가는 길은 험했습니다. 산 하나를 넘으면 또 산이고 강을 건너면 또 들이었습니다. 낯선 길에서 보리는 지나가는 보찜 장수 아저씨에게 길을 물어물어 걸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드디어 한양 성문이 보였습니다. 우와, 보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산골에서만 살다가 처음 본 성문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았고 그 아래로 흙먼지를 일으키며 오가는 사람들과 가마와 말과 수레가 어지럽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문 앞에 서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통행 허가를 받으려면 이름과 사는 곳, 그리고 왜 한양에 들어오는지를 문서로 적어야 했는데, 보리는 글을 한 자도 쓸 줄 몰랐습니다. 게다가 행색을 보니 누더기 같은 무명 저고리에 집신 하나가 터져 엄지발가락이 삐져나와 있었지요. 병졸 하나가 보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야, 꼬맹아. 어디서 왔냐? 부모는? 왜 혼자야? 강원도 두매산골서 왔습니다요. 어무이 병 고칠 약이를 찾아왔어요. 병졸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어린 놈이 한양은 왜 기어들어와? 어서 돌아가라. 보리는 쪼그리고 앉아 성문 밖에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냥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손이 떨리던 게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성문 옆 처마 아래에서 군밤을 팔던 노인이 보리에게 쪼그리고 앉으며 물었습니다. 꼬맹아, 왜 거기 웅크리고 있냐? 보리는 솔직하게 다 말했습니다. 노인은 한참 보리를 바라보더니 군밤 한 줌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기 북촌 쪽으로 올라가면 이 대감 댁이 있다. 이 대감은 원래 인심이 화하고 가난한 이들 모른 척 안 하는 분이시지. 근데 요즘 중풍 기운이 오셔서 입맛이 뚝 끊기셨다고 소문이 자자하다. 하인 출입문 쪽으로 가면 누군가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게야. 북촌 이대감. 보리는 그 이름을 가슴에 새기고 일어났습니다. 군밤 몇 알을 오물오물 씹으며 성문 옆 좁은 골목을 따라 올라가니 과연 하늘을 덮을 듯한 기와 지붕이 보였습니다. 소슬대문 옆에 조그마한 쪽문이 있었고 그 앞에서 하인 하나가 연기에 눈을 찡그리며 담뱃대를 물고 있었습니다. 보리는 용기를 내어 다가가 두 손을 모았습니다. 아저씨. 저 강원도서 옹보리라고 하는데요. 대감 마님 입맛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딱 한 번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인은 피식 웃었습니다. 뭔 소리야, 이 꼬맹아. 전국에서 내로라 하는 야기들이 다 실패했는데 내 놈이 뭘 어쩌겠다는 거냐? 저 산에서 배운 게 있는데요. 하인은 한참 보리의 눈을 들여다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뭐 안채 마님께 여쭤나 보지. 들어와 봐라. 근데 혼나도 나한테 뭐라 하지 마라. 사랑채에 들어서는 순간 보리는 숨을 멈췄습니다. 한쪽 벽에는 책이 가득 쌓인 서가가 있고 창가에는 묵직한 향로에서 청년 친이아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마루는 윤이 나도록 닦여 있고 곳곳에 고풍스러운 도자기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보리의 집 전체보다 이 방 하나가 더 넓어 보였습니다. 그 한가운데 방석 위에 노인이 앉아 계셨습니다. 이 대감이었습니다. 이른이 넘어 보이는 얼굴은 온화하나 병색이 역력했습니다. 뺨은 쑥 들어갔고 눈빛에 생기가 없었으며 앞에 차려진 밥상은 거의 손을 대지 않은 채 식어 있었습니다. 그 밥상 위에는 전복죽, 삼계탕, 홍삼 달인 물, 궁중 수라간에서나 쓴다는 귀한 재료들로 만든 반찬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대감은 숟가락을 들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창밖 마당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지요. 옆에 앉아 있던 안방 마님이 보리를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무슨 행색이냐? 어디서 온 아이냐? 하인이 굽실거리며 말했습니다. 저 마님, 강원도서 혼자 올라온 아이인데 대감마님 입맛을 살릴 수 있다 하여. 마님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참, 벌써 12번째 방문자다. 명예, 무당, 스님, 점쟁이, 요리사, 이제는 산골 아이까지. 대감마님 입맛 하나 돌아오면 천냥을 주겠다 했더니 온 나라가 다 모이는구나. 그러나 말은 그리해도 마님의 눈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대감이 3달째 밥을 제대로 드시지 못하고 있으니 이러다 영감이 떠날까 두려우셨던 겁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내감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보리를 바라보셨습니다. 두 눈이 마주쳤습니다. 보리는 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또렷하게 두 눈을 크게 뜨고 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감이 처음으로 입술 끝을 미세하게 움직이셨습니다. 웃음도 아니고 찡그림도 아닌 묘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리 들어와 보거라. 보리가 대감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방 안에는 대감, 마님, 하인 둘, 그리고 보리. 조용한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대감이 먼저 물었습니다. 넌 누구냐? 강원도 두매산골에 사는 보리라고 합니다요. 나무꾼 아버지 아들입니다. 한양에 왜 왔냐? 어무이 손이 떨리는 병이 왔는데 야기를 모시러 왔습니다. 근데 성문에서 막혀서요. 내감이 가만히 보리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왜 들어온 게냐? 대감마님 입맛 살리면 천냥 주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천냥으로 어무이 야기를 모시려고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마님이 피식하고 웃었습니다. 너무 솔직해서요. 대감도 가만히 있다가 물으셨습니다. 그래,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거냐?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내감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아이가 어른에게 먼저 뭔가를 묻겠다니 뜻밖이었지요. 해봐라. 보리는 밥상 앞으로 살그머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뚝배기며 탕 그릇들을 하나씩 코에 가져다 대고 킁킁 냄새를 맡았습니다. 마님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하인을 쳐다봤습니다. 하인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보리가 한참 냄새를 맡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감마님, 이 음식들이 다 너무 기름지고 향이 강해서 그렇습니다요. 다들 좋은 걸 드리려고 귀한 것만 넣었는데. 그러면 오히려 속이 더 무거워지는 법이거든요. 어무이도 처음에 입맛 없을 때 이런 것들 드리면 더 못 드셨어요. 마님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딱 3가지만 구해주시면 해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 된장, 가지 하나, 그리고 산에서 갓 따온 쌀이버섯이요. 방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하인들 사이에서 작은 소리들이 오갔습니다. 전복죽도 안 드시는 분한테 된장이요. 쌀이버섯이면 산골 음식인데 하는 수군거림들이었지요. 마님도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러나 대감이 가만히 손을 들었습니다. 해봐라. 그 한마디였습니다. 보리는 일어나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에 들어서자 대감댁 요리사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리를 쳐다봤습니다. 요리사 중 한 명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꼬맹아, 여긴 내가 올 때가 아니야. 어서 나가.
대감마님이 해보라 하셨어요. 요리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 참. 이 부엌에만 30해 경력이 넘은 내가 못한 걸. 내 놈이 뭘 어쩌겠다는 거냐. 보리는 그 말에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머니한테 배운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안 되면 바로 나갈게요. 그 말에 나이 많은 찬모 할멈이 보리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작고 거칠고 손끝마다 흙이 박혀 있는 손이었습니다. 할멈은 한숨을 내쉬며 길을 비켜 주었습니다. 뭐 해봐라. 대감마님 입맛이 돌아오시기만 한다면야. 보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 불 상태를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불이 너무 강했습니다. 화학 활을 타고 있는 아궁이 앞에서 보리가 말했습니다. 불 좀 줄여주세요. 약하게. 아주 약하게요. 그리고는 돌절구를 달라고 했습니다. 된장을 절구에 넣고 빻기 시작했습니다. 쿵덕쿵덕 절구 소리가 부엌에 울렸습니다. 쌀이버섯은 손으로 결을 따라 잘게 찢었습니다. 가지는 껍질째 불 위에 올려 살짝 구웠습니다. 탁탁 타다 가지 껍질이 그을리면서서 고소한 냄새가 솔솔 피어올랐습니다. 요리사들이 하나둘 뒤에서 고개를 빼꼼히 내밀며 봤습니다. 아이가 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귀한 재료를 쓰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단순하고 소박한 재료를 아주 천천히, 아주 낮은 불에서 정성을 들여 다루고 있었습니다. 뚝배기에 물을 붓고 된장을 풀고 손으로 잘게 찢은 쌀이버섯을 넣었습니다. 불린 다시마 조각 하나를 넣었다가 잠시 후 건져냈습니다. 구운 가지를 손으로 쭉 찢어 넣었습니다. 보글보글 보글보글. 뚝배기가 아주 천천히 끓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부엌에 뭔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구수하고 따뜻하고 아늑한 냄새였습니다. 한양 대감 댁 부엌에서는 맡아본 적 없는 산골의 냄새였습니다. 풀 냄새와 나무 연기 냄새와 버섯 냄새가 뒤섞인 이상하게도 마음이 놓이는 그런 냄새였습니다. 찬모 할멈이 자기도 모르게 입안에 침이 고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랑채 쪽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중년 남자 둘이 부엌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한 명은 비단 도포를 입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한양의 네로라 하는 의원으로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도포를 입은 이는 대감의 큰 사위 오형진이었습니다. 그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누가 이 아이를 여기 들인 거야? 당장 쫓아내. 하인들이 움찔했습니다. 오 사위는 평소에도 대감댁에서 행세를 많이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대감이 병이 나자 치료를 빌미로 더욱 안채 출입이 잦아지고 하인들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의원을 불러 자기 친구들로만 채워 놓았는데 그 의원들이 다 실패하자 뭔가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 서방님, 대감마님께서 직접 해보라고 하셨는데요. 하인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오 사위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대감마님이? 지금
제정신이 아닌 분 말씀을 어디다 갖다 붙이는 거야? 이 상골거지 같은 애가 만든 게 뭐라고? 대감마님 입에 들어간다는 거냐? 당장 저놈 잡아서 문 밖으로 던져. 하인 2명이 보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보리는 뚝배기 앞을 지키고 섰습니다. 불씨 앞에서 자신보다 몇 배는 큰 어른들을 마주 보면서도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 아직 다 안 됐어요. 5분만 더요. 이놈이 오사위가 발을 쾅 굴렀습니다. 하인들이 보리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뚝배기에서 피어오른 된장찌개 냄새가 부엌 문을 넘어 마당으로 번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채 창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마당을 가로질러 사랑채 쪽에서 느릿느릿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두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대감이었습니다. 지팡이를 짚으며 부엌 쪽으로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마님이 뒤따라 나오며 놀라 말했습니다. 영감 왜 나오세요? 몸이 안 좋으신데 자리에 계셔야지요. 대감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냄새가 어디서 나는 거야? 오사위가 황급히 앞을 막아섰습니다. 장인어른, 별게 아닙니다. 창골 아이가 만든 허름한 된장 끓인 거라서요. 드시면 안 됩니다. 대감은 사위를 지그시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병으로 흐릿해진 줄만 알았던 눈 속에 오랫동안 숨어있던 예리함이 번쩍 빛났습니다. 비켜라. 단 2글자였습니다. 오사위가 굳어버렸습니다. 대감이 부엌 문 앞에 서서 뚝배기를 내려다 보셨습니다. 보리가 2 손을 모으고 엎드렸습니다. 대감마님, 죄송합니다요. 감히 부엌에서 이것저것 건드렸습니다. 대감이 보리의 머리 위에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어디서 배웠냐, 이 냄새. 어무이한테요. 어무이가 아플 때 제가 이걸 끓여드리면 조금씩 드셨거든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감이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사랑채로 가져오너라. 보리가 2 손으로 뚝배기를 받쳐 사랑채로 들어갔습니다. 마루 위에 올려놓자 된장찌개 냄새가 고즈넉한 사랑채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구운 가지의 구수한 향, 쌀이버섯의 흙냄새, 된장의 오래된 발효 향이 뒤섞여 방 안에 가득 퍼졌습니다. 대감이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오사위가 뒤에서 입술을 꽉 깨물고 서 있었습니다. 마님이 숟가락을 들어 대감에게 건네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대감은 스스로 숟가락을 집으셨습니다. 방 안의 모든 이가 숨을 참았습니다. 보리도 문 앞에서 2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대감이 천천히 숟가락을 뚝배기에 넣으셨습니다. 된장찌개 국물이 숟가락에 담겼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가져가셨습니다. 후후 조심스레 입으로 식혀가며 드셨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대감의 눈에 무언가가 고였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마님이 놀라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대감이 2번째 숟가락을 드셨습니다. 3번째를 드셨습니다. 가지를 집으셨습니다. 버섯을 드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오직 먹는 소리만 났습니다. 쪽쪽 조용하고 작은 그러나 살아있는 소리였습니다. 한참 후에야 대감이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뚝배기가 반쯤 비어 있었습니다. 석 달 만의 일이었습니다. 대감이 눈물을 손등으로 닦으시며 보리를 보셨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맡아본 냄새인가 했더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도 어릴 때 가난했다. 아버지는 농군이었고 어머니가 겨울이면 이 된장을 끓여주셨는데 그게 생각났구나. 마님도 하인들도 요리사들도 모두 조용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사위만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다가 말없이 사랑채를 나갔습니다. 대감이 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이 보리라 했느냐? 예, 어머니가 아프다 했지. 예. 손이 떨리는 병이요. 대감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내일 아침에 한양 최고의 의원을 불러줄 것이야. 그 의원을 데리고 내 어머니께 가거라. 보리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정말입니까요? 그리고 전량도 챙겨줘라. 대감이 마님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마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리는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참고 참았던 눈물이 터진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걱정, 아버지 없는 외로움, 성문 앞에서 쫓겨날 뻔했던 두려움, 부엌에서 잡혀 나갈 뻔했던 긴장감이 모두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흑흑 감사합니다요. 대감마님, 흑흑. 대감이 조용히 보리의 머리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울어라. 실컷 울어.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리가 대감댁에 머물게 된 다음 날, 더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오형진 사위가 은밀하게 자신의 신복 하인을 부엌으로 보냈습니다. 보리 그 녀석이 만드는 된장찌개에 뭘 넣었는지 알아봐라. 뭔가 수상하다. 신복은 보리가 쓰고 남은 재료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오사위에게 보고했습니다. 된장, 가지, 쌀이버섯, 다시마뿐입니다. 오사위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에이, 그 정도 재료면 나도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런데 왜 네로라 하는 요리사들이 못한 거야? 뭔가 더 있을 게다. 결국 오사위는 대담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날 저녁 보리가 두 번째로 된장찌개를 끓이기 위해 부엌에 들어섰을 때 부엌에는 오사위가 신복을 통해 미리 사온 독한 약재가 된장 항아리에 살짝 섞여 있었습니다. 위험한 것은 아니었지만 쓴맛이 강해서 누구도 먹을 수 없게 만드는 재료였습니다. 오사위의 속셈은 이러했습니다. 보리의 된장찌개가 대감의 입에 맞지 않아 실패하면 이산골 아이를 쫓아낼 명분이 생기고 그 혼란 속에서 다시 자신이 추천한 의원이 공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었지요. 그게 안 되면 보리를 도구로 대감을 해치려 했다는 누명을 씌울 수도 있었습니다. 보리는 된장을 쓰려고 항아리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코에 가져다 댔습니다. 보리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이상하다. 냄새가 다르다. 보리는 손가락 끝에 된장을 아주 조금 묻혀 혀에 가져다 댔습니다. 찌르르 쓴맛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낯선 약재 냄새가 났습니다. 보리는 생각했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캐다 보면 독초와 식용풀을 구분해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냄새와 맛으로 구분하는 법을 보리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익혔습니다. 이건 고삼이다. 쓴 약재야. 한약방에서 쓰는 거. 이걸 왜 된장에? 보리는 천천히 부엌을 둘러보았습니다. 요리사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즉, 누군가 몰래 한 것이었습니다. 보리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누구를 의심해야 할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요. 그러나 보리는 소리를 지르거나 당장 고발하는 대신 조용히 항아리를 덮고 직접 마당 뒤쪽 된장 곶간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다른 된장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보리는 그걸로 다시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그날 밤 대감이 또 뚝배기를 비우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보리는 대감 마님을 찾아갔습니다. 마님, 어제 된장 항아리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는데요.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님이 직접 항아리를 살폈고 부엌 찬모 할멈도 함께 냄새를 맡았습니다. 할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고삼이에요, 마님. 누군가 몰래 섞어뒀습니다. 마님의 눈빛이 싸늘해졌습니다. 조용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오사위의 신복이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오형진 사위는 대감댁에서 쫓겨났습니다. 대감이 병상에서도 직접 가문의 어른들을 불러 사위의 처분을 논했습니다. 오사위의 진짜 목적은 대감이 오래 병상에 누워 있으면 재산 관리를 자신이 맡을 수 있을 거라는 야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마님이 보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냐? 왜 소리를 지르지 않고 조용히 내게 말했느냐? 보리가 고개를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산에서 독초 발견하면 소리 질러서 다른 것들 다 건드리게 하면 안 되잖아요. 조용히 치워야지요. 그리고 제가 아직 어려서 제 말을 믿어줄지 모르니까 마님한테 직접 확인하시라고 했어요. 마님은 오랫동안 보리를 바라보다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 아이가 12살이라고? 대감은 나날이 기력을 회복하셨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면서 밥 한 공기를 다 비우시는 날도 생겼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고 지팡이 없이 마당을 한 바퀴 도시는 날도 찾아왔습니다. 보리가 대감댁에 온 지 열흘째 되던 날, 대감이 보리를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한양에서 이름난 최 의원을 불렀다. 내일 아침 일찍 너와 함께 강원도로 떠날 것이다. 예, 내가 직접 서찰을 써줄 것이고, 최 의원은 3개월은 내 어머니 곁에서 치료를 도울 것이야. 그리고 이건 대감이 품에서 문서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내가 사는 마을 인근 땅 2마지기를 내 이름으로 써놓았다. 보리는 그 말을 듣고 멍했습니다. 2마지기라면 산골 마을에서 먹고 사는데 부족하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천냥은 네 어머니가 건강을 되찾는 데 쓰고, 남은 것은 마을 사람들과 나눠라. 보리의 눈에 또 눈물이 고였습니다. 대감마님 왜 이렇게 많이? 대감이 온화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내가 어릴 때 남에게 밥 한 술 얻어먹었다. 그 은혜를 다 갚지 못하고 살았는데
내 덕에 오래된 빚을 갚는 기분이구나. 대감이 보리의 머리를 한 번 더 쓰다듬으셨습니다. 보리야, 내 재주는 요리가 아니다.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느끼는 재주야. 그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다. 다음 날 새벽 꼬리는 최 의원과 함께 짐을 꾸렸습니다. 대감 댁 찬모 할멈이 보리에게 주먹밥을 싸주었고 하인들이 문까지 따라 나와 배웅을 했습니다. 이놈아 또 오너라. 조심해서 가. 어머니한테 된장 비법 꼭 전해달라고 해. 보리가 깊이 절했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한양 성문을 나서며 보리는 멀리 보이는 산을 바라봤습니다. 저 산 너머 어딘가에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어머니, 이제 갑니다. 열흘 만에 도착한 산골 마을. 오두막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어머니 은수가 문 앞에 앉아 있다가 보리를 보자마자 손을 뻗었습니다. 그 손이 또 떨렸습니다. 그러나 보리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보리야. 어무이 보리야. 엄마와 아들이 꼭 끌어안았습니다. 최 의원이 뒤에 서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어머니 은수의 손 떨림이 크게 줄었습니다. 완전히 낫지는 않았지만 밥을 혼자 차릴 수 있을 만큼은 회복되었습니다. 두 마지기 밭에는 보리가 씨앗을 뿌렸고 남은 돈 일부로 마을 아이들 서당 비용을 대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보리 아이가 한현 대감님 목숨을 살렸다고 하더만. 어메, 그 산골 아이가 대감이 뭘 줬어? 땅이고 돈이고 의원이고 다 줬다더만. 역시 하늘은 착한 사람 외면 안 하는 기라. 그해 겨울 보리네 오두막에는 처음으로 아궁이가 활활 타올랐습니다. 화악, 화악, 보글보글, 보글보글. 된장찌개가 끓었습니다. 어머니와 보리가 뚝배기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행복한 밥상은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산골 꼬마 보리의 이야기입니다. 보리는 그를 몰랐습니다. 귀한 재료도 없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어머니에게서 배운 작은 손맛 하나, 그리고 남의 마음을 먼저 살피는 따뜻한 눈빛 하나였습니다. 그 두 가지가 천냥짜리 사내 진미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해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지금 누군가에게 건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값비싼 것입니까? 아니면 진심입니까?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은 맛도, 돈도, 지위도 아닐지 모릅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진심으로 들여다보는 눈빛, 그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보리처럼 오늘 하루도 그런 눈빛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